이게 바로 당장 5년 뒤에 펼쳐질 한국의 충격적인 현실이다. 그 무엇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한국은 이제 끝이다.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한국의 충격적인 운명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현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대학교 학사 졸업을 앞두고 있고 현재 석박사 유학을 위한 새로운 국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기술 강국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인데 도대체 왜 구태여 다른 국가로의 유학을 가려는 거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제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죠. 그건 바로 저는 독일은 기술 강국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옛 명성만 팔고 있는 낡아빠진 국가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수준은 무섭도록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의 기술력은 오히려 퇴보하고만 있고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혁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쓸데없는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만약 제가 독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된다면 저는 제 인생이 잘못된 난파선에서 완전히 침몰하고 말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가고자 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독일은 원래 예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각종 선전에 가까운 홍보를 귀해서 피가 나도록 들어왔던 터라 자연스레 중국을 독일을 이을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요즘 기술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한국이 가장 떠오르는 국가고 아직까지도 유망한 국가가 틀림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행을 강력하게 추천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겉보기에만 기술 강국인 독일의 현실에 공감하시며 독일은 정작 핵심 기술은 죄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장 독일의 가정집만 가봐도 전부 다 한국산 가전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에 합류한다는 건 그야말로 성공을 거의 보장받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독일 대학교까지 거의 점령한 상황이고 저는 그중 몇몇 중국인 친구들을 알고 지내고 있는데 이들은 제 한국행이냐 중국행이냐를 결정하는 고민을 듣더니 한국을 옹호하는 제 부모님은 완전히 낡아빠진 한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며 다소 선을 넘은 발언들을 이어나갔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10년 전에 중국에 의해 완전히 추월당한 상황이고 한국인들은 그저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거나 중국 정부에 구걸을 해서 중국이 쓰다 버린 기술력만을 주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중국을 놔두고 이런 기술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게 말이나 되냐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분명 중국 기술력에 의해 모든 파일을 전부 빼앗긴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가난해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한국은 거지와 노숙자가 거리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초토화된 거지국가라며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이런 중국인들의 세뇌를 받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을 절대로 가선 안 될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부모님의 의견 대립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한 번은 TV를 돌리다가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 채널에서 제작한 독일에서 향후 5년 내에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분석한 결과 만약 독일이 당장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5년 내로 완전히 경쟁력을 잃고 처참하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경악을 하며 영상에 집중했는데 저는 진행자가 처음 입을 떼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한국의 성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5년 내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독일이 처한 현실이고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던 독일이 감내해야 할 대가이죠. 많은 독일 국민들은 아직도 독일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이후 독일의 차량 산업이 어떤 국면을 맞이했는지를 눈여겨본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독일은 전기차의 필수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에 마저 완전히 밀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때 독일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던 그 중국의 말이죠. 이러한 현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중국은 인건비가 없는 국가로 죄수들이나 아이들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해버리는 악질적인 행위까지 이어가며 저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 전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의 대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전 세계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도가 펼쳐질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세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바로 2024년에 열린 브라질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 기술수주 입찰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자원을 등에 업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로 대표적으로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상당한 경제 규모 및 자원 덕분에 브라질로의 기술 수출은 전 세계 모든 기술 강국들이 군침을 흘리는 로또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은 2035년까지 대중교통 차량의 80%를 전기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인 그린 모빌리티 2035 정책의 일환으로 30조 원 규모의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배터리 수주에 30조 원을 내걸다니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막대한 규모의 기술 수주였고 이번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추후에도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브라질과 계속해서 교류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이 이러한 다소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큰 금액을 보수로 내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아마존 삼림벌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한 생태 위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오명을 안게 된 브라질은 각종 국제회의나 이권 사업에서 배제되며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때문에 브라질은 수출 위험까지 겪으며 만약 즉각적인 친환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제 제재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브라질은 다소 무리한 수주를 진행하면서까지 대중교통 차량의 80%를 전기차로 전환하며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물론 역시나 이번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어요. 일본 파나소닉과 같은 꽤나 쟁쟁한 입찰자마저 초기에 탈락했을 정도로 웬만한 날고 기는 기술 강국들은 전부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가 죄다 쓴맛을 맛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중국의 CATL로 좁혀지게 되었죠. 양 국가의 장단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렸어요. 한국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들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기 때문이었고 중국은 기술력은 뒤처지지만 압도적인 저가 정책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더라도 이번 경쟁에서도 어김없이 중국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이러한 저가 정책으로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을 경쟁해서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또한 정말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전환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 친환경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여러 국제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할 생각이었기에 그저 중국의 배터리로 대충 저렴하게 때우자는 생각으로 입찰을 했을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심지어 보통 이러한 초대형 입찰건의 경우 다개국의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브라질은 오직 한국의 모든 일감을 몰아서 맡기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한국의 압승을 선사했기에 이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승리는 지금껏 저가 정책만을 펼치며 전 세계를 하향 평준화시켰던 중국을 압도하고 이제 중국은 다른 입찰에서도 더 이상 같은 전략으로 한국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중국의 저가 경쟁력도 이젠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국은 유럽 모든 국가들도 도저히 막지 못했던 중국의 인건비랄 게 없는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건 바로 입찰자로 하여금 중국의 저질 제품 따위는 고려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첨단 배터리를 선보이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지금껏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패배했던 이유는 중국 제품이 너무 저렴해서가 아닌 그저 유럽의 기술력이 그만큼 뒤처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온 셈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는 분명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브라질의 광활한 지형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죠. LG 첨단형 NCM 배터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0마일에 달하지만 중국산은 겨우 200마일을 가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중국산을 선택할 경우 브라질 최장거리 노선인 상파울루 벨로 호라이즌트 회랑의 360마일 노선 등에서 상당한 일정 차질 및 여러 문제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용량 유지율 부분조차도 양국의 기술력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산 배터리는 유지율 96%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중국산 배터리는 단 70%로 이게 전기차 배터리인지 휴대폰 배터리인지 모를 한심한 수준의 유지율을 보여줄 뿐이었거든요. 놀랍게도 LG의 고속 충전 기술도 CATL을 완전히 능가했죠. LG의 고속 충전은 30분 만에 80%의 충전을 완료했지만 CATL은 같은 80%를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한국산보다 3배는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은 섭씨 35도의 고온과 90%의 습도로 인한 극한의 기온 조건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30% 단축되는 국가라는 크나큰 한계점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러한 악조건마저 극복하는 믿기지가 않는 기술력을 선보였거든요. 한국은 내열성 전해질과 그래핀 냉각층을 갖춘 300억 원 규모의 트로피코어 전기차 배터리 변형 모델을 개발하여 섭씨 40도 기온에서조차 95%의 용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체 기술력을 선보였거든요. 이는 브라질의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끝까지 성능과 효율을 유지하도록 했고, 중국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브라질의 기후 조건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제작한 배터리의 실질적인 효율 수준은 더욱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이러한 브라질의 극악의 기후 조건에서는 장거리 노선은커녕 동네 시내버스 운영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기 자전거에서나 쓸 법한 최악의 효율을 보여줬으니 말이죠. 즉,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브라질로 하여금 아무리 저가 정책을 펼친 중국이라고 해도 반드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거의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면 대중교통의 다운타임을 40% 이상 단축할 수 있고 버스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의 수익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아무리 중국산 배터리가 저렴하다고 해도 도대체 중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국산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저가 정책을 훨씬 압도하는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선택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에 더해 현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독일에 협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말해오는 듯한 정말 믿기지 않는 전략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중국의 자국 인력 사용 및 1대1로 정책을 통한 브라질 경제 종속 시도와는 달리 현지 소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브라질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CATL은 자국의 중국인 노동자만을 고용하며 브라질 현지에 어떠한 일자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이미 대중국 수출 비율 32%라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했다간 국가 경제 기반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야말로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저가 배터리에까지 의존하게 된다면 브라질 또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성을 가진 국가죠. 일단 한국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의 광산에서 2026년까지 연간 리튬 만톤을 조달하여 연간 200억 원의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브라질의 광산 부문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는데요. CATL은 자재의 90%를 중국에서 출하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브라질을 환율 변동과 무역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초 원자재마저 현지 소싱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안 그래도 일자리 부족과 상당한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브라질의 구원을 선사한 것입니다. 물론 LG 산토 앙드레 조립 공장은 현지 인력 고용 확대를 약속했고, 이는 안 그래도 현지 인력에게 최고 대우를 약속해주는 한국 기업들의 명성에 힘입어 브라질 현지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 또한 브라질의 질 좋은 천연자원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한국의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상생 전략은 브라질로 하여금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는 한국식 협상이야말로 완전히 늙고 고착화되어 버린 독일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독일이 빠른 시일 내로 이런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한국이 중국이 얻은 것들을 도로 뺏어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의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것들마저 전부 다 빼앗긴 뒤 완전히 깡통을 차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에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고 부모님이 괜히 한국행을 추천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남을 착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만 경쟁할 줄 아는 국가일 뿐이었고, 저는 이런 국가의 미래를 걸 생각을 했다는 것에 소름마저 돋았을 정도로 이 영상은 제게 경악 이상의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만 보면 발작을 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각종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세계와의 지저분한 경쟁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한국이 나와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과 실력을 통해 압도해버리니 무슨 수를 써도 한국에는 안 되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행자는 이내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고,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선두 자리를 빼앗길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가 맞았지만 독일은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해버렸고, 지금의 독일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정책을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는 무지막지한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아직도 연구개발 투자 세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기술력을 수출해서 남은 이익을 전부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고, 이렇듯 선두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한국을 넘을 국가는 단연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임에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예정이므로 브라질은 여러모로 훨씬 더 유망한 국가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익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한국은 브라질의 충격적인 추가 제한까지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이미 기존의 혁신 곡선을 뛰어넘은 상태고, 실제로 LG는 SK온, 삼성 SDI와 협력하여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최첨단 배터리를 개발한 상태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2026년까지 450마일의 무지막지한 주행거리 성능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러한 괴물 성능의 배터리를 브라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추가 계약까지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브라질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면 훨씬 더 적은 유지비용과 중단시간, 높은 효율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건 브라질 입장에서는 마다할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상호이익을 꾀하는 천재적인 협상 방식을 선택하는 똑똑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브라질에 저렴하게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대신 프로토 타입의 배터리 기술을 시험해볼 좋은 실험 데이터를 얻은 셈이고, 또 자원 강국이자 아직도 개선할 인프라가 많은 브라질에 좋은 이미지를 쌓아 추가적인 기술 수주를 하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놀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은 이번 수주 경쟁에서 더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 세계를 놀래켰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에 이러한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야말로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의해 모든 분야에서 집어삼켜질 거라는 논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한국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브라질의 고질적인 한계마저 맞춤형 설계를 통해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브라질의 가장 큰 한계는 역시나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브라질의 신뢰할 수 없는 전력망은 특히나 전력망이 불안정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전기차 도입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로 이름 날렸던 선진국들도 도저히 손댈 엄두도 못 냈던 이러한 한계점을 한국은 마치 이 정도는 자신들에게 쉬운 수준을 넘어서 아예 문제거리조차 안 된다는 듯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안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고,
이러한 모듈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전력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져오며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까지 내밀었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브라질의 한계를 이용해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통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한 상황인 것입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시나 한국은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국가였습니다. 브라질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까지 치부되며 브라질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머리를 앓던 부분이었고 결국 이러한 가려웠던 부분을 저렴하게 긁어준다는 한국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브라질은 이번 추가 계약으로 인해 최대 2주일간의 정전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버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95%의 가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건 전력 수급 문제로 인한 상당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지속적인 손해를 겪었던 브라질 입장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고 이번에도 한국과 브라질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추가적인 수익, 그리고 브라질은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한국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마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천재 국가이고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협상 능력과 기술 수준으로 극한의 이익을 올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입장에서 한국을 그 무엇보다 선택해야 했고 또 자신들이 한국에 돈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브라질이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이들은 한국에 지불해야 할 30조 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은 아마존 파괴의 주범이자 환경 오염 국가라는 브라질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줄 정도로 세계 최강의 친환경 기술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브라질이 얻을 이미지 개선과 추후 브라질과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일단 LG 공장 설계에는 매년 5,000톤의 중고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태양열 재활용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브라질의 순환 경제 추진 및 친환경 추구와 일치하는데요. 중국의 CATL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러한 친환경 시설을 제공하지 않기에 친환경 국가로의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브라질이 한국을 선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죠. 특히나 한국은 탄소 중립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태양광 및 재조립 시스템을 통해 연간 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선진적인 재활용 기술을 자랑하기로 유명한 국가기에 친환경 법률 위반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브라질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재활용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되려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폐기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산 저가 배터리는 그 생산 구조상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에 브라질의 환경 오염을 더욱 가속화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남의 나라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린다는 증거가 여러 국가에서 포착되기도 했기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구태여 중국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기술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며 조금의 여지도 없이 손쉽게 대형 계약을 따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는 천재적인 협상 능력까지 보여주었으므로 한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이 지금껏 중국의 저가 정책에 당하기만 했던 건 그저 중국이 잘나서가 아닌 유럽의 기술력이 뒤처지고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선두 자리에 안주한 나머지 그간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고 결국 현재 한국에 의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져 버리는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독일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으로서 한국의 뒷공무니만 보며 열심히 한국을 따라해야만 하고 이게 바로 뒤처진 국가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가늠조차 안 되는 현격한 격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뿐히 압도당하는 중국을 보며 독일은 그런 중국에조차 밀리는 상황에 이러한 씁쓸한 현실에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브라질과의 계약으로 인해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따라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특유의 신뢰성과 대형 고객을 선점했다는 데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인해 더욱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번 브라질의 수준은 표면상으로만 30조 원이지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훨씬 더 초대형 계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2030년까지 브라질 전기차 배터리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을 추가했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브라질로부터 총 60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은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이번 계약 하나로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쯤 되는 큰 금액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물론 브라질은 남미의 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것도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브라질과의 계약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한 한국은 칠레와의 1조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아르헨티나와의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남미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남미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에 따른 선점 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엄청난 부를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관계 우호를 통해 현재 없어서 못 구한다는 자원인 리튬까지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었거든요. LG는 브라질에서 연간 만 톤의 리튬 수요를 시장 가격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리튬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지금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했죠. 물론 남미 시장은 현재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좀먹으려는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한 한국에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 남미에 그저 배터리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은 기존의 중국의 화웨이와의 계약을 끊고 한국 삼성의 5G 장비를 수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러한 남미 국가들의 중국 탈출에 따른 한국과의 계약의 흐름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즉, 이렇듯 한국이 남미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독일은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동안 기술 수출로 상당한 부를 쌓아왔던 독일의 돈줄이 말라버린다면 독일은 끔찍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이고, 결국 막대한 이익을 다시금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무지막지한 한국이라는 국가를 다시는 추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의 충격적인 주장에 저는 온몸에 힘이 전부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에서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겠지만, 사실 저처럼 독일에서 공학 분야를 전공했거나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독일은 낡아빠진 국가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이러한 독일의 한계를 잔인하리만큼 콕콕 집어주었으며, 이젠 한때 보이지도 않던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쫓아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다니, 저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보다도 훨씬 처참한 현실의 비통함을 느낄 뿐이었죠. 동시에 저는 정말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제가 만약 중국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제 실수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었을 뻔한 상황에 소름까지 돋으며 현재 열등감 덩어리인 중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